됐지. 오소희. 고통이 없는 삶은 비어있는 삶. 일어나자마자 바로 가방을 꾸린다. 라제르 펜션의 정원에서 새소리와 함께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하고 인심 좋은 주인 할머니와 숙박비를 정산한다. 터키 리라의 계산은 언제나 쉽지 않다. 우리나라 1,000원이 약 100만 리라에 해당하므로 워낙 단위가 큰 데다 여기에 달러까지 개입되면 종이와 연필이 없이는 계산이 불가능해진다. 내가 달러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할머니의 계산이 답을 못 내고 혼란스러워진다. 내가 연필을 잡아 달러로 계산하여 보여드리자 이번에도 할머니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지 고개를 저으며 불신의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A 대 B는 B 대 C의 간단한 비율 문제였으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한 나도 떠나지 못한다. 불쾌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갔던 할머니가 다시 나와 찬찬히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내 손목을 잡고 미소를 짓는다. 마침 라제르에 놀러온 이웃 상점의 아주머니가 영어를 하여 그녀에게 안틸리아 터미널로 가는 방법을 묻는다. 아주머니는 나와 아이를 훑어본 뒤 당연히 택시를 불러주겠다며 수화기를 집어든다. 아니에요. 우리는 버스로 가고 싶어요. 터미널까지는 택시로 1,000만 리라면 가. 버스로는 한 번에 못 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비로소 가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트램, 걷기, 버스, 걷기. 대충 이런 순이다. 고맙단 인사를 하고 라제르를 나서는데 터키어를 못 알아듣기에 망정이지. 아마도 할머니와 아주머니 사이에 내 귀가 간질간질할 대화가 오갔을 것이 분명하다. 아유, 택시는 무슨 얼마나 지독한지. 애를 데리고 굳이 싱글 침대에서 자더라고.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역시 지중해 연안의 고대 도시인 올림포스. 안탈리아에서 약 2시간 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 서쪽으로 돌아 이스탄불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늘 그러하듯 우리의 스케줄은 유동적이다. 올림포스는 매우 오래된 고대 도시이다. 그러나 터키 전역에 산재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그 의미를 밝혀내기도 전에 정부의 무관심과 부족한 지원 속으로 사라져가듯 이곳의 역사 또한 불명확함의 신비 속에 방치되어 있다. 밝혀진 것에 의하면 이곳은 기원전 2세기까지 한 소아시아 부족의 주요 도시였고 그들이 이곳에서 불과 대장간의 신인 발칸을 숭배했다는 것 정도이다. 이 불에 대한 숭배는 올림푸스 근교의 슈메라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길에서 연유한다. 슈메라의 올림푸스산 기슭에 있는 이 작은 불길은 메탄을 함유한 특이한 가스가 지속적으로 분출되면서 공기를 만났을 때 저절로 연소하는 것이라 한다. 때문에 누군가 그릇 같은 것으로 덮어 진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치우는 순간 공기와 만나 바로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다른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올림포스도 기원 후 1세기경 로마인들의 출현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3세기에는 해적의 습격으로 극빈해졌으며 중세에는 베니스인, 도로스인 등에 의해 해안가에 성곽이 건설되기도 했다. 이 성곽들은 지금도 볼 수 있다. 이후 15세기까지 올림포스는 버려진 땅으로 남아 있었다. 11시에 올림포스를 향해 떠난다던 버스는 꾸역꾸역 몰려드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태우더니 30분이나 지나서 출발한다. 그리고도 몇 번을 더 세워 승객들을 밀어 넣었고 이제 남은 자리는 없다. 새로 탄 승객들은 부지런히 앉을 곳을 찾아 층계참에까지 자리를 만들어냈는데 일행과 함께 탄 금발의 할머니 한 분이 선체로 우왕좌왕한다. 그녀에게 아이의 자리를 양보하고 아이를 무릎에 앉히자 막 잠이 들었던 아이가 다리를 뻗대고 눕는 자세를 취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얼른 자리에 앉아 자신의 다리와 내 다리에 아이를 길게 눕힌다. 아이의 신발이 그녀의 서치에 닿았지만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오랫동안 아이를 무릎 위에 놓고 가는 일은 차마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눈치 빠르고 마음 좋은 그녀가
모든 상황을 앞서 해결해버린 것이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이름은 알리슨, 미국인이다. 중빈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니 오랜만에 대화하기 좋은 상대를 만난 셈이다. 솔직히 터키에 온 후 나는 대화에 굶주려 있었다. 잠자는 시간만을 제외하고 반복되는 아이와의 짧고 단순한 대화들, 또 터키인들과 간단한 영어로 나누는 미진하고도 되풀이되는 대화들에 약간은 질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가 어느 나라 출신이고 아이가 몇 살인지 그러한 불변의 정보를 훑는 짧은 대화가 아닌 지금 내 안을 관통하여 흐르는 것, 지금 꺼내어 적거나 토로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사심없이 귀 기울여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이야기에 정신을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싶은 욕구 또한 비등해져 있었다. 누군가를 내밀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이해받는 소통의 기쁨이 그리웠던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알리슨과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지에 대해 다분히 의구심이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종달새처럼 높고 화창하여 다소 가볍게 들렸던 데다 서슴없이 계속되는 그녀의 수다스런 질문들이 나를 본능적으로 위축되게 했다. 그런데 남대없이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말로 해석하자면 남편과 3년 전에 이혼했단 말이겠지만 남편을 주어로 끌어낸 것이 어쩐지 심상치 않았다. 낯선 사람을 향해 극히 사적인 화제로 바로 돌입하는 것,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눈다. 모자라거나 용기 있거나. 나는 어쩌면 그녀가 매우 용기 있고 열려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20살이 간 넘어 결혼했어요. 당시 대학에 입학했었지만 결혼과 함께 학업을 접었죠. 결혼 생활은 37년간 계속되었어요.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지금 모두 결혼해서 잘들 살고 있지요. 남편은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마을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업 수완이 좋아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답니다. 멕시코에 휴가를 보내기 위한 별장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왔어요. 식당에서 알게 된 멕시코인 웨이트리스와 사랑에 빠졌던 거죠. 자기 딸보다도 어린 여자와 말이에요. 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때 이미 60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나의 노년은 가끔씩 찾아오는 손주들을 위해 쿠키를 굽는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에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밉거나 원망스럽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내가 가진 전부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남편, 집, 심지어 나의 인생까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뒤바뀔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계속 성실하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다른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게 싫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나의 그런 무신경이? 나는 그렇게 남편을 미워할 겨를도 없이 마구 커지는 분노를 도로 내 가슴속에 쏟아부으며 자학으로 빠져들었지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데 꼬박 2년이 걸렸어요. 아주 작은 집으로 옮기고 지금은 매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결혼과 함께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대학에 들어갔고 미술을 공부합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공부하니 나도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미술 치료사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노년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의 나의 생에 만족합니다. 그녀는 내게 터키에서 드로잉한 것들을 보여주었다. 오스만 시대의 꽃병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산골에서 만난 터키 여인의 주름진 얼굴. 숲속을 산책하다가 나무뿌리 같은 것을 다듬고 있는 이 터키 여인을 만났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않고 그녀 앞에 앉아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내가 하는 것을 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하던 일을 마저 하더군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주 다른 세상에서 한평생을 보낸 우리들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녀의 드로잉에는 느낌이 있었다. 그저 여백일 뿐인 흰 종이에 느낌을 담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녀 생의 무게가 텅 빈 종이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 전에 그림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막상 무엇을 공부할까 생각하니 저절로 그림이 떠오르더군요.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듣고 나서 보게 된 그림이었기 때문일까? 만약 그 그림이 너무나 엉상했다거나 아무런 울림도 전해주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내가 서글퍼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녀의 그림들은 내 가슴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면서 나를 미소짓게 했다. 당신의 그 무심한 남편은 뜻하지 않게 자기 능력 이상으로 당신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떠난 셈이 되었군요. 그녀는 터키의 한 평화운동단체의 일원으로 왔다고 한다. 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만들고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지금은 모든 봉사활동을 접었으며 출국 직전에 주어진 며칠간의 휴가를 파타라 등지의 지중해 연안에서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그녀는 버스 앞쪽 층계참에 앉은 자신의 일행을 가리키면서 이혼 후 그녀가 한평생 사귀었던 친구보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으며 그들이 그녀의 삶을 풍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그녀의 간소한 집에서 혼자만의 저교하면서도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의 스케치북 속에 있는 터키 여인의 얼굴과 꽃 같은 삶의 그늘을 무사히 통과한 인간만이 갖는 따스하고 자유로운 얼굴을 하고 버스는 점점 깊은 산세를 드러내는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길은 바느질을 하듯이 해변을 볼 수 있는 뜨거운 바깥쪽과 나무 그늘로 뒤덮인 서늘한 안쪽 숲속 길을 오락가락했다. 우리는 결혼제도와 출산이 여성의 삶에 들이오는 햇살과 그늘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어 여성의 삶뿐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우리네 삶이 우리의 어깨에 내려놓은 짐과 그 짐을 지고 가는 자의 수고로움이 가끔씩 가져다 주는 보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 모든 번잡함과 수고로움이 없었다면 대체 우리 생이 뭘로 채워졌을까요? 그녀는 나의 질문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 텅 비어 있었겠죠. 지켜지지 않을 약속, 공상에 불과한 계획들이 그 빈 곳을 공허하게 드나들었겠죠. 버스가 멈춰 선다. 그녀의 목적지인 파티라까지는 4시간 정도 더 달려야 한다. 창밖을 내다보니 차도에 얇은 목재로 허술하게 세운 휴게소가 보인다. 올림포스로 가는 이들은 여기서 내려 다시 하얀 밴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어리둥절한 채로 알리슨과 나의 무릎에 앉아 있다. 알리슨이 내 가방을 들어주겠다며 내게 아이를 안고 내리라고 한다. 우리는 차에서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다. 서로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랬지. 오소희